자, 오늘 사유각으로 세상하기 일명 사과세야를 이제 7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박정훈 선생님, 이거 보니까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최근 더 뒤에 나온 책인가요? 아니요, 앞에 나온 책인데. 책을 3권 내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바와 플랫폼 노동의 이면이라고 제목을 좀 정할 때는 우리 그 대학생들이 뭐 대학교 다니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사실은 그 편의점 점주, 그다음에 우리 음식점에 알바할 때 그 음식점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노동 고용에 관한 무슨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른 채로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고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제 이런 배달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조금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조금 주신 주제는 플랫폼 산업과 노동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조금 더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박정훈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뭐 광의 협의의 플랫폼 노동, 뭐 광의의 플랫폼 노동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뭐 협의로 보면 한 9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광의로 하면 거의 한 290만 명, 한 300만 명 정도. 이거 제가 최근 통계는 제가 팔로우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현상이 뭐 어떤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공공운수노조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철도 지하철 파업,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이번 주 금요일날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도 공공운수노조 소속이고요. 정말로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사실 이제 철도 지하철 파업 이런 얘기들 하면 다 서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도 서울 중심의 이야기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원래 파업 계획이 11월 말이고 오늘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올 계획이었는데 미뤄지면서 한창 이제 파업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이 벌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플랫폼 산업과 노동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책을 좀 몇 권 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가 가장 최근 책인데 잘 안 팔립니다. 예,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요거 책을 이제 낼 때 플랫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냈고 최근에는 좀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논문을 쳐보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석박사들이 지금 논문들을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만큼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좀 오랜 역사가 있는데 학술적으로 이제 정리되고 있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근데 그 논문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하는 얘기도 지금 이 순간도 조금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통계가 국정감사 앞두고 항상 나오는데 그때가 항상 매년 8월 9월입니다 2023년 국정감사 앞두고 중요한 통계가 나왔는데 2020년에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죽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기업이 1위가 우아한 청년들이더라. 9위가 쿠팡이츠고요.
우아한 청년들은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민 앱의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우아한 청년들은 소비자가 쓰는 앱이 있고 배달 노동자들이 쓰는 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달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모회사 이름이 우아한 청년들입니다. 자회사 개념이죠. 요것은 기존의 산업에서 사용했던 자회사, 비정규직, 하청 기업의 모델들을 플랫폼 기업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노동 관련해서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한다. 사장 나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시민들은 김봉진을 떠오르겠지만 실제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우아한 청년들 대표 이름도 얼굴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끌려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배민뿐만 아니라 쿠팡도 마찬가지고 많은 플랫폼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2022년 8월 통계에서 산재 2위는 쿠팡 주식회사고 7위는 쿠팡 풀필먼트, 9위는 쿠팡 이츠입니다. 그러면 쿠팡만 해도 4개, 1위, 2위, 7위, 9위가 모두 플랫폼 기업이더라. 전통적인 제조업과 중화학고,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속도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순위 밖에 있던 것들이 단 4년 만에 순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코로나19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믿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실업자들이 다 어디로 흡수됐더라? 플랫폼 기업으로 흡수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IMF 때 많은 실업자들이 공공근로로 흡수됐다고 한다면 코로나 위기 때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저수지, 그러니까 일자리 저수지에서 건당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그 디지털 산업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실업 문제가 은폐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산재가 많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전통적 산업에서는 산재 은폐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관리자들이 119를 부르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공상 처리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산재 문제였는데 적어도 플랫폼 기반, 디지털 기반 자본주의에서는 산재 은폐가 불가능하더라. 왜? 노무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재 은폐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안전 문제에 있어서 디지털 또는 플랫폼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계들은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배민이 1위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 산업안전 정책을 짜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통적 산업에서는 가부장적인 사장님이 너의 노동력을 독점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쓰는 대신 가부장적인 사장님들이 너의 안전을 책임져 줄게, 4대 보험을 책임져 줄게, 너의 월급을 책임져 줄게, 이런 것들이 교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정책이나 산업안전정책들이 가부장인 사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 가부장이 사라진 시대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나는 기업에서 이윤을 얻는 나는 너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탈마초적인 자본가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 자본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플랫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여운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을 하거나 깔끔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은 두 가지의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플랫폼에서 일자리 얻으려면 핸드폰을 통해서 앱이라고 하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디지털 공간에 출근을 우선 해야 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경사가 있거나 계단이 있지 않고요. 미끄러운 맨홀 뚜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버스나 화물차들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이다. 추상적인 디지털 공간은. 반면에 이 접속을 한 뒤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위치,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유해 위험 요소들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하는 구체적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작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상적이고 디지털적인 플랫폼 작업장과 구체적인 현실적인 구체적인 나의 일터, 이 두 가지 공간을 혼종적 작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장에 모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공장에 동시에 접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플랫폼 공장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공간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번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해 보다가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배달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동선을 이어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실체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이어봤더니 도시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이미지를 들고 왔는데요. 하루 156km, 208km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달 노동자들이 지금 추상적인 디지털 공간과 구체적인 현실적인 도로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요렇게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우리의 도시라고 하는 공적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인도 혹은 산책을 하는 도로,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공공의 도로라는 거예요. 요거를 배달 노동자들이 로그인하고 일을 하는 순간 이 공공의 도로가 어떤 공간으로 바뀌냐면 작업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이 공공의 도로를 작업장으로 바뀌는 순간 이 공공의 도로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의 사적인 공장으로 전환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딜레마와 충돌이 벌어지냐면 공공의 도로를 공적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적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들과 내가 일을 하러 작업장에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일할수록 칭찬을 받고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의 작업장, 사적 작업장 공간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공공의 시민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공의 도로를 하나 두고 이 한 공간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충돌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은 난폭 운전하는 배달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이고, 배달 노동자들은 내가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변명들이 충돌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공공의 도로를 사적 공간으로 만든 중개자인 플랫폼은 항상 빠져 있더라, 이 갈등에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창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정동 킥보드 문제예요. 정동 킥보드는 플랫폼이 이제 깔아놓은 거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동 킥보드를 마음껏 사용해 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디에 주차를 하냐면 자영업자들의 가게 앞에 주차하거나 지하철 입구에 주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공간 앞이나 남의 자영업자 가게 앞이나 전동 킥보드를 보관하는 보관 장소인 거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나의 삶의 일터이고,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도로인데 플랫폼 이거를 사적 공장으로 바꾸네? 라고 하는 딜레마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새로운 과제다. 이게 이 중개업자가, 플랫폼이 어쨌든 중개업자라는 건데,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일터라고 하는 혹은 작업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새롭게 지어서 공장을 새롭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생산 요소들을 조직해서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왜냐면 중개자니까. 우리가 당근 거래를 좀 하시나요? 당근 거래, 서울 수도권에 이제 당근 거래를 하는데 워낙 이제 인구들도 많고 플랫폼은 어쩔 수 없이 대형 도시 위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많아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근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를 이 근처에 지어가지고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가장 최적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배달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와가지고 가장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걸 고민해서 최적의 장소와 최적의 물건 재고를 만들어서 새벽 배송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이소는 뭐냐면 이제 커다란 도시에 커다란 그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걸어서 와서 대신 싸게 가져가라 이런 거고, 당근은 뭐냐면 우리 집을 물류창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물건들 보관해 놓는 겁니다. 당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용을 활용할 수 있냐면 창고 비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 비용이 사라져요. 직거래를 하는 거니까. 중고거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집을, 그러니까 내가 당근 물건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순간 내 집은 플랫폼의 물류창고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공간과 시간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 의해서 재존유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플랫폼 산업에서 볼 수 있다라고 사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런 추상적이고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가 그 공장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거를 산업재해로 볼지 교통사고로 볼지에 대한 합의들이 아직 회색 지대라고 하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고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이거를 산재 보상은 해주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이 재해 조사라든지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